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였는데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려버린 겁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계속 증액되면서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거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자의적인 판단이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S&P가 했던 것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죠.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코스피가 30%가량 폭락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은 0.4%, 코스피는 0.5% 정도 약세이긴 한데 큰 충격을 받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앞서 12년 전에 등급을 낮췄던 S&P와 같은 수준이고요. 몇 달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됐다는 점에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네요.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거의 매년 대치를 벌여왔고 벼랑 끝에서야 합의를 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죠. 경제상식 퀴즈. 많은 근로자에게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경제상식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냉방시설 없이 일하는 실내 노동자의 건강도 반드시 살펴야 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섰죠. 이걸 보장해달라라는 건데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일 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을 쉬라고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달라고 하면서 쿠팡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건데요. 쉴 수 있는 권리, 흔히 휴식 시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한 글자가 달리 게재가 된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이 아니라 네 글자인데 오정민 님이 벌써 맞춰주셨네. 근데 좀 어렵지 않나요? 이연승님 자유시간 아니고요. 힌트 드리자면 뭔가 휴게소를 가는 시간 느낌 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열심히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불법 공매도를 조사해달라라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오늘 집회를 엽니다. 그럴 것이 7월 공매도 거래액이요 23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공매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입니다.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요. 동시에 2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이런 가운데 한 병에 6,000원짜리 소주죠. 근데 이제는 1,000원짜리 소주를 식당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고요. 이 관련 조치에 대해서 주류업계는 환영을 나타낸 반면 자영업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 아이템은요? 네, 인기 자동차 한번 사려고 하면은 대기 기간이 보통 한 2년 안팎이 걸렸었는데요. 최근에는 한두 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단축됐는지 살펴보고요. 지난해 금리 인상기를 틈타서 이자 장사 벌였다고 비판받았던 금융그룹들 실적이 나왔는데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아이템.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가요, 지금? 네. 7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합치니까 공매도 거래액이 22조 8천억. 네, 코스트콤에서 데이터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가요. 올해 4월입니다. 그때가 19조 2천억이었는데 석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시장별로 살펴봐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코스피가 14조 4천억 원이고요. 코스닥이 8조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코스피는 1월과 비교하면 2배, 코스닥은 5배가 늘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했나 봤더니 역시나 2차 전지 종목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조 5천억, 에코프로비엠 2조 4천억, LG에너지솔루션 1조 4천억, 포스코퓨처엠 1조 2천억, 에코프로 9천억. 참 많이도 했죠. 2차 전지주의 이상급 등이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몰리니까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급등한 것 같네 라고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 등이 대거 공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면은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7월 한 달간 봤더니요.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매도 잔고가 6월 말에 166만 주였거든요. 근데 7월 말에 60만 주가 됐습니다. 약 63%. 그러니까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네. 7월 한 달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1조 1,500억 정도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이 순매수 금액 상당 부분이 공매도 상환에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는 다 아시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 이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 기관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네. 이 더구나 만약에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빌려준 사람들이 나 이제 팔래라고 하면 빌린 주식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강제로 비싼 수직을 사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쇼트 스퀴즈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해당 종목에 대한 포지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게 쇼트 커버링이고요. 쇼트 스퀴즈가 조금 더 약간 청산당했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쇼트 스퀴즈의 경우에 주가가 급등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7월 한 달간 에코프로 주가가요. 6월 말에 75만 4천 원에서 7월 말에는 120만 7천 원 60% 올랐고요. 이 개인은 이 사이에 1조가량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종목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해당 기간 동안 38% 줄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11% 줄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공매도 잔고가 158만 주가 넘었거든요. 근데 30만 주로 81%나 줄었습니다. 이들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개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된 것으로 봐서 쇼트 스퀴즈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려서 공매도를 한 다음에 그 주식을 빌려준 기관이 우리 주식 팔 거니까 갚으세요 하더라도 증권사 그 PBS 서비스라는 데 이용을 해서 저기서 우리 공매도한 주식 갚으라는데요. 다른 주식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다른 주식을 구해서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사실상 거의 무한대 길이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쇼트 스퀴즈가 나타났다는 건 다른 데서도 못 빌렸다는 거죠. 일단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공매도가 많이 늘어날지 그건 좀 어떻게들 보던가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늘어날 거다. 야, 지금이 진짜 고평가니까 더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 매수세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여전합니다. 여기는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어요. 6월 말 44만 주 정도 됐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85만 주로 약 320% 정도 폭증했습니다. 이 약간 포스코홀딩스만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이 공매도 상환이 마무리되면서 2차 전지 랠리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공매도가 너무 불공평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한 단체가 집단 행동에도 나선다고요.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식 관련된 단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를 오늘 엽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공매도가 약탈적 공매도다라는 겁니다. 한양대 교수팀이요. 21년 1월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공매도 주체가 개인 투자자 대비해서 39배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약탈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계속 얘기하는 문제인데요. 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엔 담보 비율이 105%고요.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이고 공매도 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은 일부 종목만 주식 빌릴 수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거의 모든 종목 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얼마 전에 그 발간한 제 책을 통해서도 신랄하게 이 부분 썼는데, 그러니까 그 한양대 교수팀이 2021년에 내놨던 그 논문을 보면은 공매도를 정말 대량으로 강하게 쳤을 때 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6356님이 도서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2주 전에 끝났습니다. 예.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지금 이제 서점에서 순위가 쭉쭉 밀리고 있는데요. 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공매도 문제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게 지난달 26일 갑자기 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2차 전지 종목이 분명히 상승했었는데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떨어진 건데 이튿날까지 이제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마도 무차별 대량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폭락한 거다.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이 문제도 좀 파헤쳐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에서 27일 공매도가 에코프로비엄에서는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한 거예요. 이 거래소가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이날 2,200억 규모의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뭐였냐라고 봤더니요. 이 공매도 금지 룰을 적용받지 않는 시장 조성자 제도를 이용하는 증권사 공매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돼도 시장 조성자 제도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사 공매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장 조성자를 맡은 증권사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 거래량이 적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죠. 증권사 공매도가 이틀 동안 54만 6천 주나 쏟아졌는데 이거 뭐냐? 이거 명백한 주가 조작 행위다. 라면서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 조성자라는 거는 거래량 너무 적을 때 호가를 위아래로 제시해 주세요라는 건데 하루에 1조 원 넘게 거래가 되는 종목에도 무슨 시장 조성자. 예,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하고, 이건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자, 강영현 기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사려면 1년, 2년은 기다려야 된다. 네. 돈 있어도 차 못 산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신차를 못 사서 중고차 가격도 올랐던 거 기억하실 그쵸. 텐데요. 8월 달에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예상 납기표에 따르면은 올해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1위, 그러니까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달 계약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내에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계약할 때만 해도 한 11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네, 인기 많아서. 네, 근데 이달 들어서 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역시 전차종 역시 대부분 한 달 안팎으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물론 다는 아니고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런 일부 차량들은 여전히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차종들은 출고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네. 장기화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되면서 계약 취소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수급 때문에 계속 공급이 부족했던 건데 이게 해소되면서 물량 공급 원활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차 사려면 1년, 2년 걸립니다 하면은 당장은 큰 관심이 없어도 일단은 계약부터 해보고 그렇죠. 그 10만 원 나중에 취소하면 돌려받기도 하니까 그런 가수요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죠. 일단 시장이 위축되니까 차 업계도 다양한 전략을 쓰더라고요. 특히 전기차 가격을 또 많이들 내리더라고요. 네, 먼저 수입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 네. 전기차 모델 Y죠. 국내 시장에
이제 출고하면서 가격을 5,69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5,700만 원인데 요거보다 1만 원 낮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대기 기간이 한 최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5와 6 같은 경우는 최대 520만 원에서 5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고요. 일부 차종에서는 할부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금리 할부 금융 상품이나 할인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LFP라는 조금 더 싼 배터리를 장착한 것도 있고, 자, 근데 반대로 내연 기관차는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하죠. 디자인이랑 약간 바꿔서 내놓는 가격 모델들인데 이것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가 최근 선보인 3세대 모닝 2차 부분 변경 모델 가격이 1,315만에서 1,655만 원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옵션 하면 2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모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경차인데 모닝인데 모닝이 2017년만 해도 풀옵션 가격으로 1,600만 원이었고 제일 저렴한 건 1,0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두 차례 부분 변경을 하면서 차량 가격이 풀옵션 기준으로 25% 오른 겁니다. 경차인데 2천만 원에 육박한다. 네. 다른 차들도 비슷한데 한국 GM의 소형 SUV도 부분 변경으로 최대 350만 원 올랐고요. 하반기에 출고를 앞둔 부분 변경 차량들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4세대 소토 부분 변경 모델도 최소 3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트렌드를 없애고 그리고 편의 그리고 안전사양 일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 변경을 이유로 차량 가격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대비해서 디자인이랑 사양이 일부 변경된 모델이거든요. 그거 치고선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건데 또 특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더 내렸는데 가격만 너무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이익률을 뛰어넘었다.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좋게 보면 장사를 잘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폭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데 차 회사들의 실적 살펴볼까요? 근데 이렇게 부분 변경을 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게 꼭 시장에서 통하는 건 아니고 실적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P는 오르는데 Q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올해 주력 모델 중 하나인 중형 SUV QM6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지만 판매량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르노뿐만이 아닌데요. 지난달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가 11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은 7월 내수 판매량이 약 11만 5천 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KG 모빌리티 그리고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모두 마이너스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너무 많이 팔렸었으니까요. 거기에 플러스 지난달부터 5%로 복원된 개별 소비세 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5%로 늘렸습니다. 아마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차. 근데 가격 올리면 안 사는 차. 또 갈리고 있죠. 그게 소비자들의 이제 판단인 거고요. 자, 고란 기자. 많은 분들이 좀 반길 수 있는 소식인데 식당에서 1,000원짜리 소주를 사서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국세청이요.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안내서를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안 됐다는 거냐?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주류 제조 도매업자가요.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서 소매업자한테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한 뒤에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이런 리베이트 주는 거죠.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국세청이 후속 조치로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거죠.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인 판매한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소주 한 병은 5,000원이에요. 4인 이상 방문 시 한 병에 4,000원. 저녁 10시 이후 소주, 맥주 반값 할인. 백화점 인기 와인 할인 행사.
맥주 6캔 번들 평일에는 13,500원, 주말에는 12,000원 이렇게 이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들어왔던 것보다 더 싸게요. 뭔가 이벤트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 통상 국내 주류 제조업체 소주와 맥주 공장 출고가가 1,100원, 1,200원 수준인데 이게 도매업자가 거쳐서 소매업자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한 1,500원대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소매업자는 이번에 이제 바뀌는 유권 해석에 따라서 소주와 맥주 한 병에 1,500원 이하, 1,000원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소매점도 식당, 주류 업체들도 주점들도 경쟁을 해야지. 그래야지 소비자들한테 편익이 돌아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야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마트, 편의점, 대형 소매업자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뭐 큰 폭의 혜택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문제가 이제 소상공인 입장인데요. 네. 이 자칫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부자재 가격 치솟고 뭐 전기료, 인건비, 임대료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음식값 올리면 또 손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슬그머니 술값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술값까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아니 그럼 이제 술값 낮추고 음식값 올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참 고민이 됩니다. 7285님 저는 이번 달부터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휴 고민되네요. 끊으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 자 강영현 기자. 은행들 실적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네, KB, 신한, 하나 그리고 NH농협금융 소위 빅4라고 하죠. 네. 상반기에 9조 3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이 3조 원 그리고 신한 하나가 2조 원 그리고 농협금융도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데도 있어요.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순이익이 감소해서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보험사가 없다는 약점과 함께 충당금을 많이 쌓은 게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지방은행들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BNK 부산, 그리고 BNK 경남, DGB 대구 이런 지방 금융그룹을 비롯해서 광주 전북은행까지 합친 5대 지방은행이 지난 2분기에 단기순이익이 4,3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거고요. 네. 은행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계속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정부가 얼마 전에 시중은행의 대항마를 만들겠다 해서 지방은행들을 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은행들은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뭡니까? 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출이 많이 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지방은행들한테 안 좋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행들이 부실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손 비용 증가로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5대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2분기 대손 충당금 전입액이 2,640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24% 정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은행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그리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취약한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쌓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금융 독과점 완화 그리고 경쟁 촉진이라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부문까지 대형 계열사를 두루 갖춘 상위 금융 그룹들로 이익이 쏠리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행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방은행을 동원을 해서 과연 메이저 은행들, 시중은행들과 경쟁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게 많네요.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송대현 님이 오늘의 문제는 뭔가요? 좀 바빠서 못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은 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폭염일 때는 1시간당 10분에서 15분의 휴식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권고사항이어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휴식 시간이랑 비슷하긴 한데 한 글자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 글자가 다른데요. 참고로 이게 그 어이냐 여이냐 아이냐 이 두 번째 글자 가지고 오늘 오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운전 많이 하다 힘들 때는 휴게소 가셔야 되죠. 자, 힌트는 여기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수급자 이걸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고요. 전체 급여 비용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또 본인이 부담한 돈을 합쳐서 12조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수요 그리고 이 급여 비용도 지원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어떤 제도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의 전용호 교수입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용호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이런 것이다.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다른 분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아하. 네. 이게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 보네요. 예, 주로 이제 고령이나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되는데 65세 이하더라고 하더라도 왜 치매가 40대도 오고 50대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은 모두 가능합니다. 네. 아하, 노인성 질환이 질환, 인정된다면.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대상자분들에 대한 욕구를 사정을 합니다. 신체적인 활동이나 재활 욕구, 간호 욕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 내 정도를 판단을 해서 이제 등급을 발행을 해서 네. 그런 등급을 받은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이 뭐 한 5단계로 나뉜다고요? 그렇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치매 노인들을 위한 그 인정등급, 치매 인정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급여의 한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1등급을 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나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급여의 종류가 이제 크게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가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네. 한 달에 88만 원 정도가 되고요. 180만 원이요? 188만 원 정도, 예. 오, 188만 원, 1등급일 때. 그렇습니다. 오, 네.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일일 수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한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4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게 시설급여입니다. 그래서 시설급여가 좀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월 188만 원, 시설급여는 240만 원 정도가 월 30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 100%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부담금도 같이 있나요? 네, 그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이 내야 되고,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재가급여라는 건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냥 받는 돈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집과 뭐 주간보호센터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죠. 예. 뭔가 지금 뭐 통원치료 이런 개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방문형입니다. 예. 예.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거 혹시 준비하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품을 따로 어디 찾아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함께 제5대의 국가의 그런 강제적인 필수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신청하시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이제 지사에서 직원이 와서 이제 이런 등급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월 낼 때 이미 그 돈을 붓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지는 따로 하고 있는데 보험제도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각각 내고 있지만 사실 그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네. 장기 요양보험 이거 받아서 급여를 받아서 사람들이 쓰는 곳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 네. 주로 지출을 하게 되던가요? 지금 현황으로 보면 주로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 제가 요양이라면은 누구 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케어해 주는 걸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노인 어르신의 집에 가서 가사수발, 신체수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시설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한 40% 정도 급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이죠. 예. 그렇군요. 이것도 그래서 보조를 금액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 구입이라든지 뭐 집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뭐 좀 인테리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움이 네네.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때도 이 급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이동이 불편해서 지팡이나 휠체어 또는 그 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편리하게 들어오는 침대 이런 걸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용구도 재가급여의 하나의 종류로서 한 15%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번 등급이 정해지면은 그냥 매월 나오는 돈 안에서 내가 복지용구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용구를 내가 사서 증빙을 건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에서 증빙하듯이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지연구 사업자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시설에서 장기요양 그 기관에서 복지연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내가 A라는 어르신에게 이런 뭐 예를 들어 지팡이를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한테만 15% 받고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복지연구 사업자에게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군요. 그리고 뭐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정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건강보험 재정일 거 아니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재정인데 별도의 제도고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별도의 제도와 별도의 법으로 따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있고 별도의 재정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재정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그 재정의 적자가 단기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단기 재정의 적자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정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장기 요양보험 그 적립금이라고 할 텐데요. 이것도 고갈되는 시점이 그러면 앞당겨지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요양보험으로 등급을 인정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한 시설이 아니라 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금액도 많고 실제 많은 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장기 네. 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이면 고갈될 거다. 네. 이러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장기 요양보험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보험료가 예.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서 있기 때문에 재정구조상 상당히 보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매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서 보험료율을 산정을 할 적에 그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매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못 받는 거는 아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뭐 고령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은 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이것도 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개편을 해 나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나 서비스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종류가 6가지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최대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노인이 기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은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것만으로는 가족에서 돌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대한 소요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가 중심의 서비스의 종류를 늘리고 그리고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강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런데 물론 일부의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본인이 불편한 것보다 조금 더 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지원금을 네네. 더 많이 받으려고 좀 꼼수를 부리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이분 당연히 그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으로 갈수록 더 이제 국가의 지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 같은 경우 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나 활동을 못 한다라고 이제 약간 저희들이 막 헐리우드 아하. 액션이라고 하는데 아하. 할 수 있는데도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적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장기 요양보험금 청구를 했다가도 10명 중에 1명은 탈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뭐 꼼수가 걸린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신청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약 8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 중에 한 분은 등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사정을 할 적에 그 기준을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네. 또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보험을 못 이용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이하자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대체되는 서비스들을 조금 낮은 수준의 서비스지만 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서비스입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이거는 그 동주민센터 가서 그렇습니다. 문의를 하면 되나요? 별도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다른. 아하, 네. 356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장기 요양 급여 덕분에 제가 간병하기 수월해졌어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또 이경수님은 1등급 받기도 힘들고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상 1등급 받지 못한다고 봐야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상 3, 4, 5등급인 분들에게도 좀 실질적인 보조나
도움은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3, 4, 5등 분들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좀 짧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종류가 방문 요양 서비스 말고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문 재활 서비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면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문 재활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신규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맞습니다. 또 좋은 제도 그리고 또 보완의 절도 함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인천 강화도의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37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 기간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며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려면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을 해야죠. 자, 그래서 소비시장, 이 트렌드 분석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지 쇼핑 네.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엄지 쇼핑? 이거 아주 10수년 전부터 들어본 얘기인데. 맞습니다. 엄지 쇼핑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엄지 쇼핑이라는 말이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전부터 나왔던 용어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을 모바일로 다 해결하는 현상을 그때 엄지 쇼핑이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엄지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엄지 하나로 쇼핑을 다 해결한다 이런 말이죠. 2016년에 모바일 쇼핑 매출 규모가 PC 쇼핑을 처음으로 앞질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엄지족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모바일 쇼핑 시장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더. 네, 그래서 엄지 쇼핑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대를 엄지 쇼핑 1.0 시대라고 본다면 네. 지금 2023년은 엄지 쇼핑 2.0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엄지 쇼핑 2.0 시대에는 1.0 시대랑 뭐가 달라지는 건지 네. 살펴볼까요? 먼저 양적 차원에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모바일 쇼핑이 늘었습니다. 고령층까지도. 네, 2010년대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꿨죠. 맞아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 스마트폰에 각종 모바일 쇼핑 앱을 막 깔아줬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장년층도 이제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학습하시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5060 중장년층은 소비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바일 쇼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모바일 쇼핑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양상을 보였고 그것은 꾸준히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엄지 쇼핑족이 로열티라고 하는 충성도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충성도가 없어진다고요? 네, 과거에는 나는 땡땡마트에서만 주로 쇼핑해, 나는 땡땡 쇼핑몰에서만 쇼핑해 이런 로열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모바일 쇼핑 앱을 굉장히 여러 개 설치해서 멀티 채널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핸드폰에 모바일 쇼핑 앱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여러 개 깔아놓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도 오늘 딱 오기 전에 한번 세봤습니다. 네. 제가 쇼핑을 막 엄청 즐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굉장히 엄지 쇼핑족이 로열티가 없어지고 있고 멀티 채널 형식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가격 비교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중장년층들도 모바일 쇼핑을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자녀분들이 앱도 깔아주고 네. 쇼핑 앱을 깔아주면 자녀라고 하고요. 거기에 결제 카드까지 본인 걸로 깔아드리면 효자. 효자 효녀. 카드를 누구 걸로 간편 결제를 심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렇네요. 자, 엄지 쇼핑족의 특징을 하나씩 한번 그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한우물만 파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먼저 흔히 알고 있는 쇼핑몰을 조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은 종합몰입니다. 네. 그래서 쿠팡, 11번가, G마켓, UMF 이런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이 종합몰이고요. 요즘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전문몰이라고 해서 네. 특정 분야만 깊이 파는 쇼핑몰입니다. 버티컬 커머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뭐 패션이나 식품, 뷰티, 리빙 이런 식으로 딱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깊이 파는 그런 쇼핑몰들이 또 전문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몰이든 전문몰이든 요즘 모바일 쇼핑 앱들은 자신들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 차별화 포인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내일까지 학교에 갖고 갈 준비물이 필요해요. 네. 근데 꼭 전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빨리 배송해주는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격보다도 배송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는 그런 쇼핑몰들을 이용합니다. 또 만약에 평소에 자주 쓰던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네. 하면은 최저가 검색하고 쿠폰을 적용해서 싸게 사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화장품에 도전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화장품, 이 뷰티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뭘 많이 사나 랭킹을 보겠습니다. 랭킹도 그렇죠? 보고. 그래서 그 랭킹을 확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시죠. 이런 식으로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쇼핑몰을 사용하는 행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랭킹도 보고 후기도 보고 그게 나에게 맞는지도 테스트를 해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앱을 깔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 네. 맞아요. 박미영 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도 회원 가입이 간편해진 것도 여러 쇼핑 채널을 이용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다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SNS 아이디 하나로 간편 가입이 다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 앱을 또 까는 것도. 자, 엄지 쇼핑족의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은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뚜렷한 특징. 가격 민감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생필품처럼 뭐 휴지, 치약, 샴푸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언젠간 사더라도 계속 쓰는 네.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할인할 때 미리 쟁여두더라도 좀 싼 값에 사려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유통기한 없는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 오늘의 핫딜, 오늘의 초특가 이런 쇼핑몰 알람이 막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생필품 때는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하나의 상품을 사더라도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는지, 나한테 쿠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카드사 할인이 되는지, 뭐 배송비가 무료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종 장바구니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 하나를 사더라도 3개 정도의 쇼핑몰을 들어가서 각각의 가격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 행동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가족의 먹거리나 입을거리 같은 것들을 많이 쇼핑하시는 분들은 쇼핑이 사실 또 다른 일이자 과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비심리 관점에서 보면 1,000원 더 비싸게 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죠. 결제 방금 했는데 네. 다른 사이트 봤는데 1,000원 더 싸. 네. 그럼 이거 다시 취소하고 하는 거 그 시간은 또 한 5분 10분 걸릴 텐데 고민돼요. 네, 너무 아깝고 이 1,000원이라도 내가 더 발품 팔아서 아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성취감이고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네. 주부님들 두부 가격, 콩나물 가격 몇백 원이라도 깎았을 때 뿌듯함 느끼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귀찮아서 가격 비교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즘 시간이 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 비교 힘드신 분들도 많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혜택이 바로 멤버십입니다. 최근 유통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멤버십이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쇼핑몰마다 가격이 워낙 다른데 이걸 다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오래 고민하지 않고 내가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멤버십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적립금이나 매달 나오는 할인 쿠폰 같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쇼핑몰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멤버십이 가입된 쇼핑몰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최초 상기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된 고객이 일반 고객 대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더 자주 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쇼핑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로열티가 없지만 충성 고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소비자가 무조건 멤버십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멤버십을 또 해지합니다. 뛰는 쇼핑몰 위에 나는 소비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멤버십 가격으로 그 요금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려는 것도 있지만 고객을 잡아놓으려는 이른바 네. 락인 효과를 노리기도 하는데 또 거기에 그냥 잠겨만 있는 소비자는 아니라는 거. 네.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 쇼핑몰들 그리고 플랫폼들이 더 많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경쟁이? 네, 모바일 쇼핑 생존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네. 어제자로 발표된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73%로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73%로 차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시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으로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바일 엄지 쇼핑 2.0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 이 모바일 쇼핑 계속해서 커질 때까지 봐야겠습니다. 한다혜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